저는 윤혜진, 올해 58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나이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아직도 제 안에는 30살 여자가 살고 있는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손등의 주름과 무릎의 통증이 현실을 일깨워주죠. 젊었을 땐 남편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그 남자 김도연.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그는 언제나 제 짐을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죠. 그는 막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김도연은 첫 만남부터 제게 정직한 사람 같았어요. 과장되거나 허세 부리는 법이 없었고 대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성실함이 있었죠.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행복했어요. 좁은 투룸 빌라에서 시작했지만 불평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출근하기 전에 넥타이를 매주면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나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갔고 밤이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죠. 평범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승진하고 집을 옮기고 점점 더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5년 만에 그는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혜진아,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예쁘게 물든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죠. 그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들어왔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더니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김도연은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렸죠. 이름은 박서연.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그의 입이 움직이는 걸 바라봤을 뿐입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은 김도연 명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부터 만만치 않았고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쫓겨나다시피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가 전부였죠. 친정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덕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오빠는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구들에게 손 벌리기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청소 일을 시작했을 때가 48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오후엔 가정집 청소를 다니는 생활이 시작됐죠. 무릎은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제 모습이 서러웠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김도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대신 저는 저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었어요. 새벽 운동, 도서관에서 책 읽기, 가끔 혼자 영화 보러 가기. 외로웠지만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몸이 성치 않아 잠시 쉬어야 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거든요. 병원비는 쌓여갔고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새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미경이가 연락을 해왔죠. 혜진아, 요양병원 청소 일이 있는데 해볼래? 일은 고되지만 따뜻한 사람들 많아. 거기 원장님이 내 친척이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평생 혼자 쓸쓸히 걸레질만 하다 가는 게 싫었어요. 노인들 곁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밤 계약서를 받아들고 병원 이름을 다시 봤을 때 어딘가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의료재단 요양센터. 왜인지 그 이름이 낯익었거든요. 도연.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그 사람 이름과 같다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 설마 세상에 김도연이 한둘이 그냥 우연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제 인생을 다시 뒤흔들 줄은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하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였고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고 한 병실 앞에 멈춰섰죠. 문패에는 301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어요. 왠지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윤혜진.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에 도시락과 물병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지어져 있었죠. 입구에는 도현의료재단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다시 한번 불안한 예감을 느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도연이가 얼마나 많은데. 청소 책임자인 김주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여자였어요. 혜진 씨 맞죠? 여기 처음이시니까 오늘은 제가 같이 다닐래요. 그녀는 친절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3층부터 시작했어요. 복도는 깨끗했지만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가끔 병실에서 기침 소리나 신음 소리가 들려왔죠. 창문 너머로 휠체어 탄 노인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혼자 멍하니 앉아 계셨고 어떤 분은 간호사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저는 걸레를 적셔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얀 타일을 문지르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58배 무릎 꿇고 남의 병원 바닥을 닦고 있구나. 하지만 서럽진 않았어요. 이미 1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2층 복도를 다 닦고 3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김주임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3층은 중증 환자분들이 많아요. 특히 301호는 뇌졸중으로 편마비 오신 분인데 말도 잘 안 되시고 의식도 오락가락하세요. 조심히 청소하시고 환자분 건드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301호.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3층 계단을 올라갔고 복도 끝에 있는 301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문패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301호 김도연. 순간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튀며 복도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주워들고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하얀 침대 시트와 의료기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어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엔 하얀 시트 위에 반쯤 마른 얼굴로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어요. 왼쪽 팔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입은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죠. 편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매, 그 코,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남자 김도현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김도현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버린 그 남자, 젊고 건강했던 그 남자, 지금은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제 앞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혼탁한 눈동자였어요. 초점이 흐릿했죠. 그리고 입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마치 지난 세월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저요? 그냥 청소부예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아찔했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몸을 기댄 채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김도현.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그가 지금 제 앞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늙은 모습으로. 그리고 저는 그를 돌봐야 하는 청소부라는 것. 며칠 후 간호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어요. 이름은 정수아였죠. 혜진 씨, 이상한 일이 있어요. 301호 김도현 어르신 있잖아요. 그분이 이상하게 혜진 씨 보면 반응이 달라요. 평소엔 거의 말도 안 하고 멍하니 누워 계시는데 혜진 씨가 청소하러 들어가면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세요. 저는 애써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사람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아마 제가 가족이랑 비슷하게 생겼나 보죠.
하지만 수아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분 가족 없으신데요? 기록에 보니까 독거노인이래요. 독거노인.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 박서연은 어디 간 거죠?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저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301호 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도현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는 잠결에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감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게 더 나았어요. 그 아픔이 제 정신을 붙들어 줬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억눌렀던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매일 아침 301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을 봐야 했고 그때마다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이혼 동의서를 내밀던 그의 차가운 표정, 짐을 싸서 나가라던 그의 목소리,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그의 뒷모습. 며칠 뒤 저는 병원 창고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 묻혀있던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낯익은 글씨가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 김도현의 필체였습니다. 모든 재산은 박서연에게 남긴다. 이 병원과 내 예금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고 싶다. 그녀만이 내 곁에 남아줬으니까. 박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저를 짓밟고 있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저를 떠올리긴커녕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보낸 25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저 지워진 과거일 뿐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워나갔어요. 증오?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고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301호 병실 창가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기울어진 입, 가느다랗게 숨쉬는 모습. 이 사람이 한때 제 남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중얼거렸어요. 혜진아, 그때 미안했어. 나도 정말.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기억할 필요 없어요, 김도현 씨. 대신 내가 당신을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망쳤는지 내가 다 보여줄 거예요. 저는 창가를 떠나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간호사들은 당직실에 있었고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로 갔습니다. 거기 벽에는 병원 설립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도현의료재단 설립자 박서연. 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저에겐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이 여자가 제 남편을 빼앗아갔고 그의 돈으로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편은 지금 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버림받은 채로. 운명이 참 잔인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이었어요. 병원은 고요했고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1층 기록실로 갔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청소 직원이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록실은 작은 방이었어요. 벽면에는 철제 캐비닛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환자 기록, 직원 명부, 회계 서류,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김도현 환자 서류. 파일은 두꺼웠어요. 입원 기록, 진료 기록, 그리고 개인 정보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담당 의사 이름, 투약 내역, 재활 계획,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었죠. 재단 후원 내역과 상속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김도현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 후 재활을 거쳤지만 왼쪽 편마비가 남았고 언어장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죠. 병원비는 박서연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지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독거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죠. 면회 기록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명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3년 전 입원 초기에 2번 나타났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그러다 상속 관련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김도현의 유언장 사본이었죠.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박서연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 명의의 일부도 그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의료재단. 그 병원 이름 속에 도현이 들어간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그 여자 박서연이 김도현의 재산으로 이 병원을 세운 거였습니다. 그의 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정작 김도현 본인은 이 병원 3층 구석 병실에 버려진 채 누워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세운 병원에 그 여자가 버리고 떠난 남편이 누워 있다. 운명 같았습니다. 아니, 운명이 아니라 인과응보였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당신은 나를 버렸고 그 여자도 당신을 버렸네요. 결국 우리 셋 다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왜죠?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복수할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왜 기쁘지가 않은 걸까요? 저는 서류를 덮고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세운 이 병원에서 그 남자의 마지막 존엄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아니, 부숴버리겠다고.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를 풀어야 했어요. 며칠 후 박서연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각또각, 경쾌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였죠. 계단을 올라온 여자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과 팬디 가방,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3층으로 올라가다가 저를 봤어요. 잠시 멈춰서더니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 청소부시죠? 301호 환자가 제 지인입니다. 병실 상태는 어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지인이라니. 그 단어가 우습게 들렸습니다. 지인이면 왜 3년 동안 단 2번밖에 안 온 거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박서연은 3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걸레질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301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노크하지도 않고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죠. 저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박서연이 병실에 들어가자 김도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서연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현씨.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마치 남처럼 대하는 말투였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김도현, 당신도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10분 후 박서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 병실 담당 청소부세요? 네, 그럼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환자가 예민해서요.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인이라기엔 너무 오래되신 것 같네요.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죠. 박서연은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을 스캔하듯 후고 지나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죠.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박서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그 냉정한 말투, 그리고 김도연의 간절한 목소리, 모든 게 뒤엉켜 제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발견했던 김도연의 노트를 꺼냈어요. 손전등을 켜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체가 보였죠. 모든 재산은 박서연에게. 그 문장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노트를 없애버리겠다고. 김도현의 마지막 의지를 지워버리겠다고. 박서연이 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불이 모든 걸 태울 수 있다는 걸. 제가 되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걸. 저는 노트를 품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뒤편에 있는 소각장으로 갔어요. 거기는 의료 폐기물을 태우는 곳이었죠. 작은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각로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아직 어제 태운 재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김도연의 사인과 상속 내용을 증명하는 문장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걸 태워버릴 건가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뭔데?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잖아. 이제는 당신 차례야. 저는 노트를 소각로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어요. 작은 불꽃이 노트를 할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죠. 김도현의 글씨가 불에 타며 검게 변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박서연에게. 그 문장이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그냥 파괴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노트가 완전히 제가 되자 저는 소각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러 갔어요. 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윤혜진은 낯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혜진 씨 들었어요? 301호 환자 유원장이 사라졌대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법적 효력도 모호하대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정수와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원장님이 난리 났대요. 그 환자가 병원 설립 후원자였나 봐요. 유원장이 없으면 상속이 복잡해진대요. 아,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타일 위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표정했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후쯤 박서연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굳은 얼굴로 빠르게 걸어 들어왔죠. 저는 계단 참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가며 멈춰 섰어요. 당신 혹시 301호에서 뭔가 본 거 없어요? 서류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만 해요. 서류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서연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정말이요.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지잖아요. 저는 청소 잘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걸레를 쥔 채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청소를 잘한다고요?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제 일이니까요. 박서연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혹시?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청소부였고 그녀는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죠. 박서연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301호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김도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동안 그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혜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 전 윤혜진이에요. 당신 전 아내.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식의 빛이 스쳤어요. 미안해. 정말.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걸레를 쥔 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10년이요, 김도연 씨. 10년 동안 저는 당신 없이 살았어요. 무릎 꿇고 바닥 닦으며 살았죠. 그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날, 혜진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버림받았잖아요. 그 여자한테. 김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했습니다. 서연이. 그가 그녀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여자가 세운 병원에 혼자 버려져 있죠. 그 말이 그에게 박혔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숨을 헐떡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질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심정지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멈췄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심전도 기계의 경보음, 그리고 마침내 평평해지는 선. 모든 게 느린 동작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순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 씨, 환자가 당신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김도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움직였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말 사랑했어.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당신은 끝까지 나한테 미안할 짓만 했네요, 김도현 씨.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 평평해졌습니다. 김도현은 죽었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비누로 여러 번 문질렀지만 뭔가 지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도연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거의 없었어요. 박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 몇 명과 먼 친척 한 명이 전부였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검은 관 속에 누운 김도연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혼자 갔네요. 나도 그 여자도 당신 곁에 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병원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김주임에게 사직서를 냈고 그녀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병원을 청소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어요. 301호도 마지막으로 청소했습니다. 이제 그 병실엔 다른 환자가 들어올 거예요. 김도현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질 겁니다. 청소를 마치고 저는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태운 노트의 잿더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쓰레받기로 젤을 쓸어 담았습니다. 검은 재가 쓰레받기에 쌓였죠. 그때 재 속에서 타다 남은 종이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 들었어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그래도 넌 내 인생의 처음이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뭔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잿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마음이 아주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저는 잿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김도현도 박서연도 그 모든 과거도 다 끝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의료재단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그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요, 버린 만큼 다시 버려집니다.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김도연은 저를 버렸고 박서연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혼자 죽었죠. 아무도 곁에 없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의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도연을 용서했냐고요? 아니요, 전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놓아줬습니다.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예요, 윤혜진. 58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남자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청소해 버렸을까요?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거예요. 저는 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